내가 겪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일을 지금까지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고 지금부터도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뒤로 내가 다른 누구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조차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살짝 섬뜩하면서 긴 이야기가 되겠네요.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고 대화나 풍경 등 띄엄띄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모두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도 보통은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로 봐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분들만 들어주세요. 이건 대학교 3학년 봄방학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는 대학 진학으로 주곡구 지방 어느 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대학생의 봄방학은 꽤 길어서 나는 시작 일주일 만에 이미 남는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게 기억나네요. 우리 학교 뒤에는 조금 높은 언덕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여러 공장들이 줄지어 지어져 있어 공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시간이 남아돌던 나는 거기가 길도 넓고 경치도 좋아서 전부터 한번 탐험하러 가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해서 운동 삼아 가서 보기로 합니다. 집을 나온 게 오후 5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기대했던 대로 조용하고 경치도 아름다운 아늑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저것 분위기를 즐기면서 자전거를 달려 도중에 돌로 만들어진 바람개비도 구경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슬 돌아가려던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맨 위에 올라가니 그 앞쪽으로는 그 언덕길을 가로지르듯 길들이 있었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길은 몰라도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자는 속셈으로 그쪽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언덕에는 주축이 되는 길 말고도 옆길로 빠지는 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옆길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갈래의 샛길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흐릿한 것 같은, 색으로 표현하자면 보라색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사실은 샛길로 벗어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쪽으로 묘하게 끌렸던 나는 정신을 차려보니 그 샛길을 향해 자전거의 핸들을 꺾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샛길로 빠져 평범하게 자전거로 내려갔습니다. 길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내 눈앞에 그 길은 변함없이 보라색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치면 1분도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언덕을 다 내려간 순간 보라색으로 뿌옇던 시야가 깨끗해지고 선명하게 눈앞의 경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건너편 쪽에 초가지붕의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그 주택지 중간쯤에 조금 더 높은 언덕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왠지 재밌을 것 같은 곳으로 나왔구나 싶어 일단 논밭 사이 논뚝길을 자전거로 나아갔습니다. 이때는 아직 그 앞으로 달려가면 어딘가에서 큰 길과 만나고 거기서 서쪽 방향으로 가면 아는 곳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논뚝길을 나아가니 조금 먼 곳에 농사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도 이쪽을 눈치챈 듯한 내색을 하더니 일부러 내 쪽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나는 이때 왜 저러지? 혹시 이 길이 논주인 거라 지나가면 안 되나? 같은 생각을 하며 자전거에서 내려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내 옆으로 오자마자 인사를 하려는 내 목소리조차 가로막을 정도로 바로 자네 이 근방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인데 타관 사람인가? 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마을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시내에는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서 가까운 데 살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 마을에 사냐고 묻는 게 아니야. 라고 조금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는 살고 있진 않다는 것과 자전거로 가다 보니 여기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아까와는 반대로 친절한 목소리로 그럼 우리 집에 와서 꼭 저녁 먹고 가도록 해라. 라고 나를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을 잘 몰랐던 나는 되도록 밝을 때 행동하고 싶어서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엄청 끈질기게 권유해 왔습니다만 이윽고 포기했는지 농기구를 든 채로 뛰어서 집들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바로 자전거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계속 안절부절 못했던 느낌이 듭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한동안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생각했던 방향으로 마을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왔던 길, 즉 그 보라색으로 뿌옇던 길로 돌아가 공당까지 가서 아는 길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언덕 아래로는 바로 도착했고 슬슬 언덕을 자전거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금방 도착했던 길인데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올랐는지도 모르던 중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시간을 보려고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화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전원을 켜려고 해도 배터리가 나갔는지 여전히 화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섬뜩하게 생각이 든 나는 혹시 길을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니 이대로는 끝이 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언덕길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좀 아까까지 한참을 올랐던 언덕길은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금방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오한을 느꼈습니다. 이미 주위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길이 무섭다는 생각만 들 뿐 그 할머니 일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둡고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밀면서 다시 논뚝길로 갔습니다. 잠시 가다 보니 내 시야 속으로 무수한 불빛과 그것에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살짝 위화감 있는 광경이긴 했는데 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길도 물어볼 겸 나는 그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한동안 앞으로 나가자 분명히 사람들이 불빛을 들고 모여 있었는데 그 불빛은 횃불이었습니다. 21세기의 횃불입니다. 나는 이상한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한 거리가 있었는데도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뭔가 이건 위험하다는 경고가 울려 퍼지고 나는 논뚝길에서 내려와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자전거는 풀숲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나는 또 이상한 점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봄방학입니다. 하지만 내가 몸을 숨긴 곳은 벼가 자란 곳입니다. 그 논에는 벼가 크게 자라 있습니다. 벼는 통상적으로 여름에 자라는 것으로 봄인 지금은 기본적으로 자라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언덕길, 시대에 뒤떨어진 횃불, 그리고 봄에 여물고 있는 벼. 이건 꿈일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꿈속에서 이건 꿈인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없었으니 아마 현실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불빛은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어느 불빛은 동쪽으로, 어느 불빛은 서쪽으로, 집들이 있는 땅에 언덕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내가 있는 방향을 향해 오는 불빛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주변이 어두운 가운데 일부러 횃불을 들고 특별히 모여서 뭔가를 할 리도 없었고, 각자가 흩어져 다른 곳으로 나뉘어 간다? 뭔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상황, 그 보라색 뿌연 길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이상한 것은 아닐까? 무작정 타관 사람인지 아닌지를 물었던 할머니. 어쩌면 마을 사람들은 나를 찾는 게 아닐까? 나는 이미 그때 마을 사람들의 목적을 거의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찾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겁에 질려 숨으려는 목적으로 천천히 수로로 이동해 몸이 젖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수로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거네. 맞아. 그래도 딱 시기를 맞춰서 정말 다행이야. 일단 문으로 가보도록 하자고. 입구는 거기밖에 없어. 만약 거기 없더라도 어차피 좁은 마을 조만간 발견될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며 발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나는 내가 목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이라는 건 입구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그 언덕길을 말하는 거겠지요. 나는 일단 일시적이긴 해도 난관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출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그 말투로 보아 마을에서 내가 나갔다는 건 계산해두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출구는 상당히 알기 어려운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이상한 상황에서 나는 마을에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산을 뚫고라도 마을을 나서기 위해, 발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자전거를 논 속에다 놔두고 나는 몸 하나로 논 사이를 숙여가며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때 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냉정을 되찾았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그때는 아직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산으로 가서 그 산을 넘어가면 이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마을 사람들 수가 많아 안이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도망치기는커녕 조금씩 좁혀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 후면 발견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나는 일어서서 무조건 횃불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저를 쫓아왔습니다. 뭔가를 던지거나 했던 느낌도 들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데다 전혀 모르는 길, 수많은 사람과 나 하나, 거기다 땅도 점점 거칠어져 와서 무모한 도주가 성공할 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잡혀서 온몸을 묶이고 눈까지 가려진 데다 제갈까지 물려져 끌려갔습니다. 저항도 해봤습니다만 운매를 맞아서 얌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끌려가던 중 마을 사람들은 다행이다. 올해는 우리 쪽에서 내놓지 않아도 되겠어. 맞아. 작년은. 어쨌든 올해도 내놓을 수 있게 됐어. 이걸로 땡땡님도 만족하실 거야. 같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땡땡님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기억이 나질 않아 땡땡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생각나는데 그것만은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그런 대화를 듣는 중에 나는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던져졌고 마을 사람들은 어딘가로 사라져갔습니다.
눈도 가려지고 손발도 묶인 채라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더듬어 보니 아무래도 나는 사각으로 된 좁은 방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며칠 동안인지는 몰라도 가끔 물과 조금의 식료품을 받을 때 말고는 재갈이 물려진 채 방치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주고 평소처럼 재갈을 물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간 뒤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뭔가 잊은 물건이 있나 싶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절대 벗겨주지 않았던 눈가리개를 벗겨준 것이나 재갈을 풀어주는 손이 따뜻했던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상냥하다 라고 생각했던 때의 감각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몸이 자유로워지고 눈가리개도 벗은 나는 한동안은 눈꽃 같은 것으로 눈을 뜨지 못했고 겨우 떴을 때도 빛이 너무 강해 눈을 뜨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주위의 광경을 보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 눈을 떴다고 생각한 그곳에는 뭔가 빛이 나는 구슬을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친절하게 군다고 해도 이미 쉽게 사람을 믿을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놈을 쓰러뜨리면 도망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괜찮아? 하고 말을 꺼내며 내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괜찮아? 라는 말과 물만으로 뭔가 안심이 되어버린 나는 바로 물을 받아서 모두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재갈이 물려 있었던 탓인지 제대로 말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하면서 소년과의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소년은 우선 작은 집안을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말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서 다시 걷기도 힘들었지만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년에 따르면 이 마을은 우리가 사는 곳과 조금 다르다는 것. 보통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지만 극히 희박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때 말려 들어오고 마는 사람이 몇 년에 한 명 정도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나라는 것. 이 마을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도 소용없다는 것. 산을 넘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미 도망칠 기운도 없지만 이 이야기에는 조금 낙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만 나는 묘하게도 납득이 갔습니다. 그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그 언덕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이상한 체험을 이것저것 당한 나는 이해할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녀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땡땡님이라는 신이 있고 그것은 마을 안에 있는 산에 모셔져 있다는 것. 1년에 한 번 그 땡땡님에게 재물을 내놓지 않으면 재앙이 마을에 찾아온다는 것. 실제로 몇 번인가 바치지 않았더니 대기근과 전염병이 유행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매년 재물을 내놓고 있지만 역시나 마을 안에서 재물이 될 사람을 내놓기 꺼려지니 이번처럼 타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솔선해서 그 사람을 제물로 내놓는 것. 나는 앞으로 3일 후에 제물로서 바쳐질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제물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취급을 당했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이젠 어떻게라도 해달라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를 보더니 소녀는 그래도 아직 도망갈 수 있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다니,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놀랐습니다. 아까 외부와의 연결점이 없다고 한 이상 더는 원래로 돌아가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말하길 일시적으로나마 왔던 길과 원래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자기는 가능하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거기다 자신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이게 알려지게 되면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만약 도망가게 한 것을 들켰다간 자기가 재물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소년은 나에게 일단은 빨리 도망쳐 라면서 그곳에서 언덕으로 가는 대략적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소년에게 재촉당하듯 작은 집을 나온 나는 그 언덕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도주극은 어이없게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누구 하나 내 시야에 잡히지 않았고 평소처럼 걷다 보니까 언덕에 도착해 천천히 올라갔더니 알고 있던 공업단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저는 지나간 시간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어젯밤 TV를 보다 평소처럼 잠들었을 텐데 깨었을 때는 온몸이 쑤시고 지난밤에서 일주일 이상이 경과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같은 동아리의 친구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통화 이력과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잤다는 말인가?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에 가서 자전거가 없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논두렁에 놔두고 왔으니 자전거가 돌아올 리는 만무하겠어도 나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까지는 말입니다. 잊었을 이 기억을 왜 몇 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낸 것인가 하면 나를 도와줬던 소년이 꿈에 나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소년은 계속해서 내 쪽을 힘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깬 나는 땡땡님을 제외한 모든 일이 다시 생각난 겁니다. 그 마을에서 겪었던 무서운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후배가 그 공단 회사에 사무직으로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 후배는 재물이 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와서 소년이 꿈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년의 연약해 보이는 눈동자, 그 소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소년에게 뭔 일이 생긴 거야 라는 분명한 생각이 울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년이 꿈에 나온다는 것은 뭔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주곡구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다 무리하게 부탁해 일주일간의 휴가를 얻어냈습니다. 이유는 그 마을에 한번 더 가기 위해서입니다. 집에다가는 여기저기 여행이라도 간다고 메모를 남겨놓고 왔으니까 최악의 경우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해는 해주겠죠. 나를 도와준 소년이 이번에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후배가 사라졌을 때 모두가 보이던 불안에 찼던 표정. 그것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사건의 그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평범한 길이었고 그런 마을 같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 틀림없이 그 마을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꿈도 꾸지 않게 되고 그 마을은 실제하는지 어떤지조차 의문이 떠오를 때였습니다. 오늘 저녁 비즈니스 호텔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소년이 다시 꿈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눈빛으로 내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왠지 지금이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듭니다. 저 혼자 가서 뭘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저번처럼 금방 잡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운 좋게도 소년을 만난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주의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보다 훨씬 길게 기억이 나면서 이상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말해버렸네요. 마음은 초조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역시나 다시 거기에 간다는 게 조금 무서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내가 그 마을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소년과의 이야기로 얻은 것뿐이라 나 자신도 그 마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말했던 것들이 대략적인 흐름은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건 보통 사람이라면 믿을 수도 없을 텐데 질질 끄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령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 장소가 어딘지 알겠다 싶은 사람은 절대로 가지 말아주세요. 길을 잘못 들어도 옆길로 새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